극장같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은 전 국민 중에 이제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런데 이 백호 윤우 선생은 아는 분이 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현대사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암과 백호의 관계는 그 비교하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과 특검 김구수석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또는 그 박정희 대통령과 양김 이런 관계인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년 후에 한쪽 사람은 완전히 지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지금 현상인 거죠. 한쪽 사람을 당대에는 쌍벽을 들었는데 한쪽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실 때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만장전설 다 아시죠? 신만장전설 요체가 뭡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율곡 위 선생이 신만을 양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 발생할 거다 라고 했다는 건데 그때 누가 반대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초에 유성룡 선생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만양정설이 사실이냐? 다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신만양정 배웠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력이 있어요. 그 신만양정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역사 권력은 100% 갖고 있는 겁니다. 100%. 99%도 아니에요. 100%예요. 보수진보도 없어요. 이 동네는. 오직 노론 역사관. 노론의 마지막 장소가 이완용이죠. 노론 역사관. 플러스 이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일제강점기 땐 일본하고 또 한편이 됐다가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또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관을 100%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조튼 실튼 우암 송시열과 쌍벽을 이뤘던 양 거두인데 한 명을 갖다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을 갖다가 막 욕할 수는 있죠. 권력 잡았으면은 우암 송시열한테 덤빈 백호윤우 해가지고 막 욕해서 쓸 수는 있는데 욕할 필요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이 구도가 놀라운 구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우암 송시열에 관한 책을 쓰고 백호윤우에 관한 책을 썼는데 쓰면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 있다고 훌륭한 거 아니고 이름 없다고 훌륭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역사학자가 역사서를 써서 누구를 평가할 때는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평가의 기준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정치가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지향하는 정치가 그 방향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라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평가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조선이라는 사회가 참 개창될 때 고려가 왜 망하고 조선이 왜 들어섰나? 그 두 가지예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극대화되면은 그 사회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분제가 극대화되면 망하는 겁니다. 조선 처음 들어섰을 때 이게 선봉정도전이 개국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래서 선봉정도전이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 당시 고려 말에 문란했던 토지제도, 그러니까 고려 말의 토지제도라는 거는 한 집안이 그 지역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전하면 한 집안이 대전 전체 땅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대전에 사는 많은 사람들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래서 상봉 정도전이 조선을 개창하고 과점법을 실시해가지고 토지 문제를 해결했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종부법, 그러니까 그 고려 조선은 신분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난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하는 종모법이었는데, 이 경우는 옛날에 부모의 신분이 다르면 대부분 어머니가 첩인 거죠. 그러면 어머니 첩은 대부분 노예들인데, 그러니까 어머니 신분을 따르면 다 그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노비가. 그 종모법을 갖다가 태종 이방원이 종부법으로 바꿔가지고 신분제를 대부분 개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선 사회가 계속 정도전이 실시했던 과점법, 그 다음에 태종이 실시했던 종부법으로 갔으면은 그 당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 좋은 사회가 됐을 건데, 중간에 불행하게도 이제 과점법이 무력화되면서 대토지 소유자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신분제도 종부법이 세종 때 종모법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노비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이제 군적수포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도전이 개국 프로그램을 짤 때는 모든 나라 안에 모든 사람은 다 병역의 의무가 다 있었어요. 신분이 뭐가 됐든. 그런데 차차 양반들은 벗어나는 겁니다. 그 병역 의무에서 양반들은 이리저리 빠지기 시작하다가 중종 36년에 군적 수포제를 만들면서 병역 의무가 그전에는 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면 두 사람은 공족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였는데, 이때 중종 36년에 군적 수포제로 이제는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의 포를 내는 게, 요즘으로 하면 병역세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6세부터 60세까지 1년에 10만 원씩 병역세를 내면은 그걸 갖다 군대 가는 걸로 대신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군적 수포제에 군포를 내는 대상 중에 양반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는 양반들은 합법적으로 병역에서 면제가 되고, 가난한 농민들만 병역 의무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면 그 가족에게 씌우죠. 그게 족증입니다. 가족이, 한 가족이 다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씌워요? 이웃에게 씌우죠. 그걸 갖다가 이웃 린자 써서 린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보면 한 집안이 없어졌어요. 우리한테 씌우겠네 하니까 한 마을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적 수포제를 한 지 약 50여 년 있다가 임진왜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비 출신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역사 설명하려면 힘든 게, 여러분들 집안 물어보면 전부 다 양반 사대부 집안이잖아요. 조선의 양반 숫자, 진짜 양반 숫자는 3%에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민들인데, 양민들인데, 지금 보면 100% 다 양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할 때 상당히, 내가 200~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노비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보는 것과 200~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 양반으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계신 정도면 뭐 한 분 정도나 양반이니까 나머지 전부 다 상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노비들이 자기가 자식 나면은 자기 자식 대대로 노비가 되는데,
그 사회를 위해서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선조가 신립이 탕금돼서 패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부터 싸잖아. 도망가려고. 서울 도성에서 싸우고도 않고 도망갔죠. 개성까지 도망갔어요. 개성에서 선조가 물어보죠. 그 신하들이 이제는 개성에서 견렬을 재정비해 갖고 싸워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선조가 이야기 다 듣고, 야, 평양까지 얼마나 남았냐.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적병 중에 반이 우리 백성이라는데 사실이냐. 우리 백성들이 일본군에 대거 가담했어요. 여러분이 노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노비처럼 본인도 팔리고 부인도 팔리고 자식도 팔려나가고 하면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겠다고 외국 군대가 왔는데 난 그래도 난 물건으로 우리 집안 대대로 팔려도 나는 우리 주인에서 싸울 거야 하겠어요? 그 대거 가담한 겁니다. 그때 이 남인정승 유성룡이 나와가지고 영의정 겸 도채찰사 자격으로 거의 혁명에 가까운 개혁들을 한 거예요. 그 개혁이 뭐냐면 면탄법이 뭐냐면 일본군의 머리 하나를 베가지고 오면은 노비에서 자유민인 양민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뭐 두 개를 베가지고 오면은 또 국왕 코이모사 우리미에 취직을 시켜주고, 3개 이상 베가지고 오면은 양반 배수를 주고, 그러면서 일본 쪽에 붙었던 노비들이 다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혁 정책들을 초에 유성룡 선생이 나라가 망할 백척간도의 위기에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선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건 보면 이제 소고군이란 걸 만들었는데 양반들로 전부 다 군대 끌고 와가지고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제 위에 보면은 이 대장이라 그래갖고 한 그 군대에 한 뭐 소대장쯤 되는데 여기 보면 노자가 써 있어요. 노자. 그 노비가 소대장이 되고 일반 양인들은 그 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에 유성룡 선생이 이런 식의 혁명에 가까운 신분제 개혁을 하면서 조선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임진왜란이 끝날 때가 되니까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났어요. 철군령이 내려옵니다. 이때 당시의 진나라, 명나라 수군제도 진린이 어떻게 하냐면 철군령 내려왔으니까 조선에 있던 일본군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린에게 막대한 뇌물을 줍니다. 그냥 우리 퇴각할 테니까 그냥 보내달라. 그러니까 진린이 유순신 장군에게 말하죠. 뭐 도망가겠다는데 보내줍시다. 하니까 유순신 장군이 안 됩니다. 딱 거절하죠. 내 적을 침범한 외적은, 내 땅을 침범한 외적은 단 한 명도 살려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노량해전이 벌어지는데, 이 노량해전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조경남이라는 의병장이 쓴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이 빨간 옷을 입고 북채 들고 진주에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순신 장군이 자살했다라는 자살설이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조정에서 이제는 유성룡 끌어내야지. 유성룡이 개혁이라고 한 거는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 장미법이라 그래서 그게 후대의 대동법인데요. 장미법 대동법은 뭐냐면 토지 소유 단위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100만 평 있으면 100만 평에 관한 세금을 내는 건데 대토지 소유자들이 다 양반 사대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양반 사대부들이 꿇고 있다가 전쟁 끝날 때 되니까 다시 유성룡 끄집어내고 끌어내리고 과거로 양반 천국 상민 지옥으로 돌아가자, 이 플랜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공격을 당하니까 함산도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시국일이 왜 한결같이 이 모양으로 흐르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해전은 안 해도 되는 해전인데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총맞기 딱 좋은 위치에 있다가 이 총맞아서 세상 떠난 거죠. 그러고 이순신 장군이 세상 떠난 날 초에 유성룡이 조정에서 파직된 거예요. 같은 날짜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렇게 보신 대로 남이공이라는 사람이 유성룡이 국정을 담당한 6, 7년 동안에 훈련도감에서 소고군, 이 소고군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들도 전부 다 군대 군역임으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장미법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여기에 서예의 천안신분을 발탁하여, 그러니까 이 처자와 노비들을 발탁해서 배설을 주었다. 그러니까 끌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유성룡이 또다시 이제 실각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실각하고 그다음에 뭐 그 광해군이 즉위해가지고 다시 대동법을 경주도에 시범 실시하고 조금 개혁하려고 하다가 이제 서인들이 일으킨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는 건데요. 우리는 인조반정 하면은 뭐가 좋은 걸로 배워왔잖아. 훌륭한 걸로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왕조국가에서 왕을 쫓아냈는데 왜 쫓겨났냐. 요즘도 우리나라 역사학계엔 전부 다 조선 사는 사람은 100% 그냥 99.99% 전부 다 노론 이 땅에서 써요. 그 광해군 왜 쫓겨났냐. 결국 하는 게 뭐 궁궐기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궐기다 쫓겨나면 조선에 궁궐기 있는 임금들 다 쫓겨나야죠. 결국은 이제 광해군이 북인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서인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의 가장 큰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 조선 왕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나라 황제가 왕이고 조선 왕은 명나라 황제의 신하라는 거예요. 제후라는 거죠. 그런데 광해군이 후금과 명나라가 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등거리 외교를 했죠. 양쪽에 한쪽 편 들지 말고 조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로 정책을 폈죠. 그것이 이제 임금을 배신했다. 임금인 명나라 황제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인들이 율곡이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분제관은 뭐냐면 명나라 황제가 임금이고 조선 황제는 임금이 아니에요. 자신들과 같은 신분인 겁니다. 사대부 중에 그냥 제일 사대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속논쟁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광해군을 서인들이 쫓아냈으니까 그 서인이 나중에 노론 토론으로 갈릴 때 서인의 핵심이 이제 그 노론이 되는 건데요. 이 시스템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 세력의 중추가 노론이 돼가지고 이들이 마지막 노론 당수가 유한용인 것처럼 나라 팔아먹고 일제 때 승승장구하다가 해방 후에 또 친일파가 정권 잡으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학문 권력은 100% 잡았어요. 100%. 서울대 연고대 할 거 없이 모든 전국의 모든 대학교 사학과는 다 이쪽 사람들이고, 여기서 다른 말 하면은 학위 안 주고 내쫓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 사회가 유지되어 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약침강이라는 말,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 말 때문에 조선에서 여러 명의 역관이 또 사용당했는데, 효종임금이 세상 떠났잖아요. 나이 40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 현종임금이 32에 또 세상 떠났어요. 또 40에 세상 떠나가지고 가서 청나라에 가서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 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현종임금 또 죽으니까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몇 살이냐, 너희 나라는 왜 그렇게 임금들이 일찍 죽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해서 군약 신강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 근데 그 말을 실제 그 청나라 황제가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나중에 여러 명의 역관이 사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역관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겠어요. 자기 자칫하면 그 죽을 수 있는 건인데. 그러니까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한 거죠. 이 강한 신하가 신하 전부가가 아니라 소인과 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노론과 이 남인이 이제 둘인데 하나는 탕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를 뭐라 그래요? 탁주라 그러죠? 흐리잖아요, 술이. 그다음에 청주는 물이 맑죠? 그래서 남인은 남인인데 서인 같은 남인들은 탕남이라 그러고 정책에서 별 차이가 없는 허적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탕남이라 그러고 정책 차이가 뚜렷한 백호 윤유 중심의 당을 갖다가 이 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의 차이는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 뭐 정권 교체돼 가지고 뭐가 있을 것 같이 하지만 별로 바뀔 거 없어요. 뭐 민주당이 잡거나 국민의힘이 잡거나 별로 바뀌지 않아요. 정책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정권 잡기 위해서 마치 대단한 차이 있는 것처럼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면 해방 공간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와 싸웠던 좌파 레지스탕스 계열들이 서해당을 만들고 나치와 싸웠던 우파 레지스탕스 계열들이 인민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친나치 세력을 다 숙청했잖아요. 약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 사용시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쪽에 사회당이 되고 한쪽에 이제 국민전선 돼가지고 여야가 그 전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똘레랑그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당 그 친일 정당인 자유당이 이승만 중심으로 권력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야당인 한민당이 친일 주주 정당인 한민당. 그래서 옛날에 뭐 박정희 정권 때나 이때 보면 야당 지도자들이 돈이 더 많아요. 친일 주주 정당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지금 그대로 이 한민당 후예가 민주당이에요. 그나마 YS나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격을 조금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와갖고는 도로 그대로 한민당으로 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정권 바꿔도. 정권 핵심부에 있는 자기들 척이나 바뀐 거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론과 청남을 비교해보면 노론은 극도의 사대주의죠. 청남은 상대적 자주주의고 그 다음에 노론은 주자학 절대주의 그 다음에 청남은 주자학 상대주의 그 다음에 노론은 신분제를 강화하자는 거고 청남은 신분제를 완화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노론은 북벌을 반대한 세력이고 청남은 북벌을 강력 주창했는데 제가 송설과 그들의 나라 쓰기 전까지 다들 우암송설을 북벌론자로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암송설을 휴종일관 북벌 반대했어요. 그러면은 우암을 높이는 사람들이 책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암은 북벌 반대했다. 왜 반대했냐? 뭐 그 당시 국력으로 되겠냐? 뭐 그 당시 국방력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전두환을 갖다 민주화 인사라고 100년, 200년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이끈 민주화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 정당의 차이를 보면 특히 이제 신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남녀 상속법이 비로소 이 남녀 똑같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조선 중기까지 상속법이 그래서 똑같았어요. 남녀 차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성주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 노론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같은 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양반 사대부 적자 사이에서도 장남과 차남 이하를 구분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적으로 우리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식구가 많았잖아요, 형제가. 근데 장남 잘 되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집안 내에서 불공정 게임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회 나가면 그걸 장남이라고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오래된 것 같지만 물론 심정적으로 부모들이 다 장남을 심정적으로 높이는 건 있었지만 그게 재산 상속이나 이런 데에 차등을 둔 거는 이 노론이 집권하고 나서 차등을 뒀지 그전엔 차등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결국 이제 소현세자가 독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효종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된 인물은 아니에요. 효종이 자기 형인 소현세자를 뭐 독사를 했다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보니까 소현세자가 10년 가까이 청나라에 인질로 가서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인정하는 쪽으로 역사관을 바꿔가지고 오니까 인조와 인조반정을 일으킨 그 서인이 소현세자를 죽이고 원래 조선이란 나라는 이 장남이 세상 떠나면은 그게 그 장남의 아들에게 가게 돼 있는 거지 그 동생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소현세자의 장남인 석철이 원호원으로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철을 다 내쫓고 그 석철을 나중에 제주도 귀양 가서 죽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효종을 왕위로 삼았는데 효종은 자기가 왕이 되려 해서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왕 됐는데 내가 그냥 형벌을 내가 뺏은 건 아니지만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난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는 이걸 실천하겠다라고 한 게 효종은 그래서 국벌, 진짜 국벌, 효종은 국벌을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 효종이 진짜 국벌을 하려고 하니까 급해진 세력이 서인 세력들이에요. 이 서인들은 그 광해군이 등거리 외교한다는 걸 갖다가 명분 삼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니까 외교 정책을 갖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외교 정책을 완전 반청 친명으로 돌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이 명나라 산해관 돌파해서 명나라 들어가기 전에 대륙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선 문제를 정리 안 하면 자신들이 대륙 들어갔을 때 조선군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나라는 같은 동이족이기 때문에 조선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조반정 세력들이 흉명 반청 기치를 내거니까 할 수 없이 정묘호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병자호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소현세자가 끌려갔다 9년 만에 와서 속살 당하고 효종이 왕이 됐는데 효종이 왕이 돼서 진짜 북벌을 주창하니까 이 송시열 쪽에서 이 서인 쪽에서 급해진 거예요. 이 서인들은 말로만 북벌하는 거고 말로만 북벌해서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는 걸로 국내 정권을 유지하는 건데 이 한국 사대주의의 목표는 항상 국내 정권 유지예요. 그 사대하는 그 대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친일하든 친미하든 결국은 핵심은 국내 정권 유지가 가장 중요한 그 모토인데 효종이 진짜 폭발하려고 하니까 급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효종에 폭발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폭발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군사 길러야죠. 그 사사건건인 걸 반대하니까 나중에 효종이 이 귀의 독대라는 걸 합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독대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 나라예요. 둘이 절대 못 만나게 했어요. 반드시 승지와 사관이 배석해가지고 기록을 다 남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도 국무회의 기록을 안 남겨요. 웃기는 나라예요 진짜 지금.
누가 뭘 반대했고 누가 뭘 찬성했는지 없어요. 이 조선은 반드시 임금이 누구 만났으면 반드시 기록 남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하늘을 대신해서 하는 떳떳한 거다. 여기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다 공개하게 돼 있어, 기록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회독대는 효종이 송철과 독대하면서 사관 나가라, 승진 어디 나가라. 근데 이때는 분위기가 이게 북벌 이야기구나 라고 해가지고 북벌은 뭐 요즘으로 치면 국방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안보에 중요한 문제니까 승기와 사관들이 그냥 크게 시비 안 걸었는데, 나중에 우암송시열 선생이 둘이 독대한 걸 기록으로 다 남겨놨어요. 우암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안 쓰고, 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안 쓰고 솔직히 다 남겨놨는데, 효종이 이 포병은 뭐냐면 소총수 뜻하는 거예요. 소총수 중심으로 이 효종이 군사를 길러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치고 올라가면,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족들이 피지배 상태인데 왜 일어나지 않겠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송시열은 여기에 대해서 수기형가, 그러니까 북벌에 대해서 자기 몸을 잡고 집안을 다스리는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나중에는 송시열에게 요즘 말로 하면 뭐 화투 칠 때 효당 비탄, 효당이라는 이야기 하죠. 뭐냐면 경이 북벌에 앞장서겠다 그러면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여기 양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송시열 형중들을 양송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단 북벌해라. 북벌은 못할 것 같으면 권력 내놓고 정권 내놓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암이 급해졌죠. 우암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당시 영의정이었던 원로 정태화를 찾아가가지고 북벌 이야기를 하니까 정태화가 그럽니다. 나는 대감이 북벌의 기치를 드높이고 올라가는 걸 보고 싶은데 나는 지금 병들고 늙어서 같이 할 수 없는 게 참 무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암이 실망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정태화 아들이 아니 아버님 무슨 북벌이 가능하다고 북벌 같은 이야기 하십니까 하니까 정태화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걸 왜 모르냐. 우암이 날 찾아온 거는 내 입에서 북벌 찬성한다라는 한마디만 나오면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한 거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뛰는 놈이에 기는 놈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걸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조금 남짓 지난 다음에 이 효종이 40대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조선왕 독살 사건의 논리가 뭐냐면 인조반정 이후에, 그 조선 초기에는 그 휴양대군이 일으킨 쿠데타, 교유정난 이후에 이 거대한 공신집단들이 형성되는데 허약한 왕들이 이 공신집단하고 맞서다가 갑자기 왕이 죽어주는 걸로, 왕이나 세자가 죽어주는 걸로 계속 갈등이 해소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후원세자가 그 이국 땅에서 9년을 잘 살고 와갖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죽죠. 그 다음에 효종이 송시열과 독대하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세상 떠나죠. 현종이, 효종의 아들 현종이 정권을 소인해서 남의 대로 바꾸는 와중에 또 갑자기 세상 떠나요. 그 다음에 경종이 노론을 갖다 제거하고 소론을 쓰는 와중에 또 갑자기 죽고, 그 다음에 정조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순조의 세자인 효명세자가 또 노론 손 좀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고, 이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제가 요게 조선의 정치 구도를 설명하는 한 코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쓴 건데요. 효종이 종기가 났는데 종기를 침으로 찢었는데 혈락을 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혈관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피를 자발로 쏟고 세상 떠났는데 혈락을 그 종기를 침으로 찢은
어이 심가기로 조사했더니 수전증이 있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 어이들 수준이 실제로 여성들 같은 경우 뭐 왕비 손을 없으니까 실을 이렇게 빼고 진맥 본다 그러자면 실제 진맥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용안에 손을 대는 어이가 수전증 손 떨리는 증상이 있는 어이가 용안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런 구조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효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1차 예송 논쟁이 발생하는데 이 예송 논쟁 때 백호 윤호 선생이 최초로 전국에 이제 파란을 일으키면서 등장하는 건데 벼슬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임금이 세상 떠났는데 그때 자의대비 조씨 그 인조의 그 후비죠. 그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자의대비 조씨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느냐 가지고 벌어진 게 1차 예송 논쟁인데 왕조 국가에서 왕이 세상 떠났으면 모든 사람이 3년복 입는 게 유교 국가에서는 만약 명나라에서 뭐 1년복 어쩌가면 그 자체를 다 사용당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조반정의 논리 중에 하나가 조선왕과 우리 서인 사대부는 같은 계급이다. 그러니까 소종이 세상 떠났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차마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이제 힘들죠. 둘째 아들이라 1년복을 입어야 된다. 이야기는 힘들죠. 그런데 우암송수열이 이제 1년복으로 결정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암 못지않게 유명한 학자가 당대 최고의 학자가 백호윤이었으니까 백호윤에게 그 당시 사람들 그 양반 사례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호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효종이 세상 떠나셨는데 근데 1년복을 주청하려고 하는데 백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백호의 사랑방에 남인 학자들이 좀 마침 모여 있었는데 그때 취규 이류라는 학자가 호호 우암 그 사람 예법을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예법 기본부터 상례비호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사가의 예법이지 어찌 그 예법을 왕가에 쓰겠는가. 그 한마디가 핵심인 겁니다. 왕가에 쓸 수 있는 예법이 아니에요. 왕조국가에서 왕이 된 거는 하늘에 천명을 받았잖아요.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인 이제 윤유가 이 참체복 3년을 주장하죠. 그래갖고 내종은 임금을 위하여 참체 3년을 입는다. 임금과 친척이 되는 남녀는 모두 다 3년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윤선도 남인 이제 윤선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윤선도도 우암과 아주 이제 정적 사이예요. 윤선도는 사실 효종이 대군 시절 때 사부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암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이제 밀려나 있었죠. 그러니까 윤선도는 또 성격이 아주 또 윤유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상소를 올렸는데 아니 대통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도 3년복을 입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임금은 가세자나 서판계냐 라고 상소 올리니까 서인들이 윤선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겨우 죽음에서 면제돼가지고 제가 삼수에 이제 귀함을 갔죠. 그러다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현종이 뭐 16살 때 왕이 됐는데 뭐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정리했냐면 물어보니까 묘한 게 제가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어땠냐면 이 여성논쟁 공부하는데
책이란 책은 논문이란 논문은 전부 다 일년복이 옳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니 왕이 죽고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죽었는데 이게 일년복이란 게 말이 되나? 라고 해서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국제가 어쩌고 고려가 어쩌고 막 따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제를 가지고 일년복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가 뭔가를 엄청 찾아봤더니 경국대전을 갖다 국제라고 하는데 이 경국대전 국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장남, 차남 구분 없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부모가 일년복을 기념복을 입는 걸로 일년복을 입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인들이 속마음으로는 효종을 둘째 아들로 대접해가지고 일년복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경국대전에 따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년복을 입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 청남과 탕남이 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남, 백호윤회 중심의 청남에서는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죽었는데 일년복 이거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념복으로 정리가 다 됐는데 이 정권에 참여 안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남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남은 그래도 정권에 참여하지 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현종이 16살이라 그랬잖아요. 16살짜리 임금 정권에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네 죽을 때까지 정권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 제가 대통령제 계속 해야 되나 저는 아주 이제 요번 한 거 이렇게 보면 아주 문제 많잖아요. 뭐 캠프랍시고 별 어중이 떠중이들 다 끼어들어갖고 이러고 저러고 온통 그러고 정권 바뀌면 그거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위직 가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라고 싶은데 이 사람들 청남 보세요. 16살짜리 왕인데 일년복 나 정권 참여 안 해. 죽을 때까지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참여 안 했죠. 그러다가 그 15년 있다가 현종 15년에 효종의 부인인 이제 인현왕의 장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의대비 조씨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죠. 왜냐하면 자의대비 조씨가 나이는 더 어려요. 그 시어머니지만. 그러니까 이때 예조에서 상복을 의정해서 올렸는데 처음에는 일년복을 입어야 됩니다. 맏며느리니까 일년복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올렸다가 보니까 15년 전에 효종이 세상 떠날 때하고 복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의정해서 결정해야 됩니다라고 예조에서 현종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수비하라 그러니까 대공복 이제 9개월복으로 낮춰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근데 왕이 볼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국모가 자기 어머니인 국모가 세상 떠났는데 대공복 9개월복이라는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던 와중에 대구에 사는 환갑 넘은 유생인 도신징이라는 유생이 대구에서부터 걸어 올라와가지고 상소문을 올리려고 하니까 승정원에서 안 받아줘요. 우여곡절 그때 한 달 이상 거적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소문을 현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경국대전이 묘하게 돼 있는 게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는 부모가 일년복을 입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먼저 죽었을 때 또 구분을 해놨어요. 웬일인지. 며느리가 먼저 세상 떠났을 때는 부모가 큰 며느리 장자부일 때는 일년복을 입게 돼 있고 중자부 나머지 둘째 며느리 이하는 9개월복 대공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도신징 대구 유생이 성소에서 분명히 15년 전에 예송 때는 국제 경국대전에 따라서 일년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9개월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국대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모로 모셨던 분을 갖다가 둘째 며느리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상소를 올리니까 현종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죠. 깨달아가지고 신하들 다 불렀어요. 불러다가 9개월복은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하니까 말이 장황해지잖아요. 경들이 15년 전에 이 기념복, 1년복으로 할 때 뭐 갖고 했다 그랬냐? 예, 경국대전입니다. 국제입니다. 지금 9개월복은 어디서 나왔냐? 그 고래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말이 이제 꼬이니까 그 현종이 나가서 다시 의정해가지고 다시 의논해서 다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서인 신하들이 영의정이야 서인 신하들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종이 안 된다. 오늘 중으로 결정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을 주면은 사람을 여기 회적 사는 송시를 오함에게 보내가지고 오함에 오다를 바꾸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오늘 중으로 해라. 의논해 갖고 왔어요. 했냐? 예, 얼마냐? 예, 9개월복입니다. 그 9개월복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 또 장황해지고 꼬이죠. 휘택이 꼬이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나가서 다시 결정해 갖고 와라. 다시 왔어요. 했냐? 예. 얼마냐? 예, 9개월복입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너희들이 선왕의 은혜를 그렇게 두텁게 입고도 선왕에게 그토록 박하게 하면서 누구에게 그토록 후하게 하고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정권을 갖다가 서인에서 남인, 탕남인 허적으로 이 바꾸는 와중에 또 갑자기 현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군야신강이라는 말을 이제 청나라 이제 황제가 한 건데 이 무렵에 이제 숙종이 왕이 됐는데 숙종이 뭐 만 13세 이 무렵에 되니까 뭘 알겠거니 하는데 숙종 뒤에서 김석두가 또 이제 조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권을 계속 이제 남인에게 주는 걸로 했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청나라가 만주족들인데 나중에 또 오삼계가 찬해관을 마지막 하북성에 있는 찬해관 거기가 이제 만리장성이 가장 이제 동쪽까지 왔을 때가 하북성 찬해관인데요. 거기를 지키던 마지막 군사가 명나라 이제 오삼계인데 그 오삼계가 마지막 지키고 있을 때 명나라는 희한하게 청나라와 명나라 구별을 해보면은 청나라는 아주 뛰어난 황제가 임금이 계속 나왔는데 명나라는 주원장 뭐 개곡시조하고 그다음에 그 영락제 빼놓고는 그다음에 다 시원찮은 임금들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약해지다가 이 무렵 의종 무렵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의종 무렵엔 이자성이 농민 봉기했던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하죠. 그러고 나서는 북경 점령하고 나서 이자성이 오삼계의 부모를 인질로 잡아다가 오삼계에게 편지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자성한테 붙어라라고 하니까 오삼계가 붙으려고 하는데 그다음 또 소식 올라오는 게 중국사가 재밌어요. 오삼계가 진원원이라는 자기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을 갖다가 이 이자성의 부장이 가로챈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 듣더니 오삼계가 내 산하 대장부가 돼가지고 내 애인 하나 못 지키는데 무슨 산하 대장부냐 하면서 청나라 쪽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손잡고 내려오면서 삽시간에 청나라가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의종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이 자금성 뒤에 가면 지금도 의종이 자살했다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자살을 하면서 왕족에게 마지막 이제 대권을 주고 자살했는데 이 왕족이 베트남까지 도망갔는데 이제 오자성이 한족인데 베트남까지 쫓아가서 그 마지막 왕을 죽였죠. 죽이고 나서는
이 중국의 남부 지역, 지금의 광동성이다, 복건성이다 하는 이런 데들은 이 3명의 한족들에게 나중에 만주족에게 청나라에게 붙었던 3명의 한족들에게 지배하게 했는데 왕을 삼아가지고 그걸 건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왕을 삼아가지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양자강 이남은 사실은 이제 그 한족 왕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린 거예요. 세금만 바치고. 그러다가 강희제가 왕이 되니까 강희제는 이 3번을 철폐하는 걸 갖다가 자기 수건 사업으로 삼았어요.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 3번을 차지했던 왕들이 다 요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강희제에게 그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갖고 요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네 아들에게 그 지역을 계속 다스리게 하고 왕을 삼아 다스리게 하고 너는 요동 가서 쉬어라 할 줄 알았더니 그래 요동록하고 아들에게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삼계가 당시 청나라 쪽에 그 핵심 인물들을 갖다가 제독들을 갖다가 죽이면서 난을 일으키니까 3번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청나라 남쪽이 아주 쑥대밭이 됐죠. 초기에는 이 3번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인들이 진짜 국벌 그 효종이 살아있었으면 이때 바로 올라갔어요. 그럼 최소한 효종이 살아있었으면 이게 만주 땅까지는 우리께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쪽은 이 3번의 난에 전력을 전부 다 쏟아가지고 국방을 지킬 군사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3번이 우세해가지고 심지어는 누가 3번을 철폐하자 그랬냐. 3번을 철폐하자고 했던 인물에 목을 베가지고 오삼계에게 사과하자라는 말까지 청나라 조정에서 할 정도니까. 그런데 조용한 와중에 백호 윤유가 목욕 재개를 하고 상소문을 하나 쓴 다음에 상소문을 갖다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조정에 갖다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아들이 감을 잡죠. 그래서 백호 윤유가 아직 벼슬 안 할 때예요. 백호 윤유가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백호 윤유가 상소문을 올렸으면 다 국벌 상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백호 윤유는 북벌론자, 송시열은 반북벌론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봉한 상소문이라 공개는 안 했죠. 밀봉한 상소문은 이제 알려지면은 국익에 손을 철회한다거나 하는 상소문들은 밀봉하는데, 그래서 서인 좌의정 정주화가 현종에게 물어보죠. 전하, 요즘 듣자 하니 요상한 상소문이 올라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따위 상소문은 받질 말아야 됩니다. 무슨 북벌이 가능하다고 북벌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서인의 당론이에요. 서인 노론의 당론입니다. 그러다 이때는 현종도 그러고 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현종이 세상 떠나고 숙종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가지고 윤유를 갖다가 이제 출사시켰죠. 윤유를 출사시켜가지고 벼슬 직책이 크게 높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에 남인 정권의 핵심으로 이제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윤유가 조정에 나와가지고 한 거는 크게 말하면 한 3가지예요. 하나는 북벌. 그다음에 북벌 하려면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백성들이라 굶어 죽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분야가 있어갖고 북벌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아주 극도로 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말씀한 것처럼 신분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집회법이라는 거고, 이 집회법이 뭐냐면 조선은 신분에 따라서 참 패가 달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본관이어지고 다 양반 하대부집이야 했는데 집에서 현저로 유물 찾아보니까 나무로 지은 지폐가 나오면
그 곤란한 게 뭐냐면 이품 이상 고위직들은 상하로 된 패를 차고 그 다음에 양반들은 이 뿔로 된 패를 차고 그 다음 상민들은 나무로 된 패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만 꺼내면은 신분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윤유가 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패가지고 책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똑같은 종이신분증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윤유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혁명적인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다 임진왜란 끝나고 다 폐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정묘호란이 일어났는데 정묘호란 때 안주성을 갖다가 그 후금군이 포위를 했는데 당시 평안감사 윤헌이 병사들에게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얼마 있다가 나가보니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병사들이 다 호패를 나무 호패를 다 저기다 쌓아놓고 병사 그 과탈사에게 쟤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쟤들 보고 왜 너도 임진왜란 때 나 신분제 철폐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신분제 돌아와가지고 전쟁 나니까 왜 또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래? 쟤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래. 백호윤유 선생이 총독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묘호란 때 삽시간에 무너진 겁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안 일어나잖아요. 양반들 싸움인데 의병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집배법을 실시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군포 양반들은 군포 안 내고 쌍놈들만 군포 낸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또 호포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쓴 것처럼 호포제, 호포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양반들로 전부 다 군포를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호포제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국보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백호윤유가 조선 후기 서해유성룡의 개혁정책에 맥을 잇는 혁명적인 개혁정치가예요. 그러다가 이 숙종이라는 인물이 아주 어린 시절에 왕이 돼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고 인원치조를 막아내 이제 한 인물인데 나중에 3번의 난이 결국 청나라가 승리하는 걸로 귀결 지어지니까 숙종이 내가 진짜 국권론자를 내 측근으로 뒀던 걸 청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따지면 어떡하나 라고 해서 이제 정권 바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정권을 갖다가 이제 갈아치웠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경신 서인에게 다시 정권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다 경신 대출척 이렇게 줘놨어요. 그 출척이 뭔가 보니까 소인들이 쫓겨나고 군자가 들어와서 착한 사람인 군자가 들어와서 정권 잡는 게 출척이에요. 그 앞에 대자까지 써놔가지고 경신 대출척 해서 서인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장악한 건데 서인들이 정권 장악하고 나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일어나는데 핵심은 결국 윤유를 살려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죠. 왜? 신분제로 다 흔들었잖아요. 신분제를 흔들고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들한테도 군대가 병역의무, 병역제를 내라 그러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자학을 갖다가 절대주의체에서 상대주의체로 끌어내렸다는 거죠. 백호윤유가 중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중용에 주석을 단 거죠. 그 중용은 지금 안 남아있어요. 백호가 쓴 거는. 근데 그 중용이라는 책은 그 처음에 누가 쓴 거냐면 그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리학이란 게 뭐냐면 주자학이라는 게 북송과 남송에서 정오 정의 형제를 정자라 그러고 주의를 주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린 성리학이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정주학이라 그래요. 정자와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서를 높이 띄우는데 사서가 노노맹자 중용대학이에요. 근데 노노는 뭐 공자의 어록이고 맹자는 맹자의 어록인데 중용대학은 원래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니었는데 얘기라는 책에 있던 한 편들인데 이 정자 형제도 정호 형제하고 주의가 이걸 독립된 책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주의가 주석을 단 거예요. 장과제로 구분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주자학이란 게 뭐냐면 그냥 주의가 한 거 외우는 거예요. 그 우한통설이 그랬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이 주자가 만세의 도통으로서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가지고 주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자가 한 거 외우기만 하면 되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백호 선생이 공부를 해보니까 주의 해석하고 자기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해석하고 달리 이 중용의 장과 절을 나누고 주석을 다르니까 송설이 우한송설이 내가 감히 주자가 만세의 도통인데 주자의 주석을 어떤 걸로 돌리고 네 주석을 달 수가 있냐 라고 하니까 그때 백호 선생이 한 말이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 혼자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요. 주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틀렸다고 하겠지만 자사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맞다고 할 것이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시원찮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전 세계에서 국고 제일 많이 받는 대학이 서울대인데 국제 대학 순위 조사해 보면 한참 아래잖아요. 서울연구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뭐냐면 아직도 시스템이 주자학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 조사해 보면 유대인하고 코리안들하고 똑같이 IQ 수준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몇 프로인데 0.3%인가 4%인데 노벨장은 유대인들이 거의 3분의 1 타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남들이 유대인이라고 천대해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 교육 받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선민의 자식으로 받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관점으로 보게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자가 한 거 외우기만 하면 된다. 지금도 학교 가서 하면은 그냥 따지지 말고 외워 이런 거잖아요. 그 뿌리도 다 여기에서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많이 해요. 근데 탈락률이 세계 1위가 또 한국계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비리그에서는 네 관점은 뭔데, 네 생각은 뭔데, 나중에 그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외우는 것만 잘 훈련이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우리는 그냥 외워서 하는 게요 하니까 다 탈락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아이비리그의 코리안계 학생들 탈락률이 40%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릴 때부터 따지지 말고 외워 교육을 하잖아요. 그 백호 윤호 선생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백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데 죽일 제목이 없잖아요. 뭐 백호가 무슨 반역을 했어요. 뭘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때 백호를 높였던 민정중에 그 왕실의 외척이죠. 그냥 전하께서 결단해서 죽이시면 됩니다. 원래는 임금이 죽이려고 해도 신하들이 임금은 되도록이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호 윤호도 죽이지 말고 그냥 귀양만 보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산 정약용보다 훨씬 더 큰 학자가 나왔을 거예요. 귀양 가서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지. 위대한 지식이더라도 그냥 귀양만 보냈으면 이분이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윤유학을 했을 텐데 결국은 사약을 내리니까 사약 내릴 때 또 엄청 고문당했으니까 또 옷이 다 피로 물들었죠. 그 버선까지 다 피로 물들었죠. 자식들하고 며느리들이 울면서 옷을 갈아입자 그러니까 백호 윤호 선생이 내버려 두어라. 내 나중에 섣불리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경계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사약을 마실 때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건 뭐가 있느냐. 이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선시대 수웅문답이라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백호윤호 입장에서 쓴 건데 저자가 없어요. 저자 이름 남길 수가 없어요. 저자 이름 남기면 또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호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서 나중에 오암송설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들 윤호가 왜 사형당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한 제자가 주자를 능멸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오암이 맞다. 주자를 능멸했기 때문에 사형당한 거다. 그 백호같이 쟁쟁한 학자가 주자 능멸했다는 거로 사형을 당하니까 그 다음엔 누가 감히 주자하게 돼서 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미 청나라에서는 주자학 다 폐기했어요. 이미 주자학은 명나라 때 오면은 양명학을 이미 다 대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 끝까지 이제 그러고 있다 망할 때까지 이 성리학, 주자학 사회를 유지하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윤호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서인들이 정치공작을 해가지고 남인들 여러 명을 죽이죠. 그래서 그 정치공작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서인들이 분당하는데 정치공작이 옳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당파가 이 노론이고 그 다음에 소론 젊은 소론 서인들이 아무리 반대당파라고 해도 정치공작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분당된 게 이제 소론이에요. 이 소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면 전국이 경상도와 전라도 전국인데 사실은 소론이고 노론이고 다들 이 충청도 이쪽에서 소론의 영수, 윤중원, 논산 사람 있잖아요. 다 이쪽에서 원래는 다 이제 갈라졌던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노론이 거의 영구집권을 하면서 뭐 상황이 그렇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이고 이완용이 나중에 나라 팔아먹는 협상할 때 당시 데라우티 통감하고 이견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견이 뭐냐면 고종과 춘종의 지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데라우티가 그래도 이 왕으로 대접해주겠다. 자기네 일왕은 천왕이라는 거고 이 왕으로 대접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왕으로 하지 말고 대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공은 뭡니까? 왕은 아니고 그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신하죠? 여기서 인도반정의 논리가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 노론 세력들이 아직도 학문계, 역사학계는 100% 잡고 있어요. 100%.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가야사를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날공부사로 복원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하다가 뭐 제동 걸리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나라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노론 역사관, 일제식민사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중국 동북공정까지 옹호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게 이 나라 역사학자들 논리를 중국 시진핑은 다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 펴는 정책이 뭐냐면 삼행화 정책, 역사에 대해서 온 국민이 무식하게 만드는 정책.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 외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도 역사에 무식해, 장관도 무식해, 국회의원도 무식해, 다 무식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임나일본무설이 언제 때 임나일본무설인데 이걸 갖다 문화재청에서 임나일본무설로 등재 신청을 했다가 전북 남원을 갖다가 야마도회가 지배하는 걸로 그 신청했다가 전북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한 발 뒤로 뺀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춘천 중도에 들렸다 왔는데 춘천 중도에 지금 오늘 레고랜드 개장하는 날인데 춘천 중도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삼국시대 유적이 다 나오는 데예요. 거기다 고조선의 고인들이
그 무덤이 삼천기가 있는 데인데 그 춘천 중도는 일반인도 사는 행정구역, 귀족도 사는 지역, 그다음에 행정기관들 모여 사는 지역, 장인들 살던 지역 다 구분되어 있었던 세계 최고의 유적인데 그걸 포크레인으로 딱 그려내고 거기다 레고랜드를 세운답시고 오늘 개장식을 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이 노론역사관, 일제식민사관 이걸로 아직까지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이 대전에서 제가 우암송설 현상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암송설 현상은 그냥 보수의 화신입니다. 그러면은 우암송설 현상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바꾸지 말고 그냥 양반 사대부가 지배하는 사회, 그냥 이 사회로 가야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한 분이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그 옹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된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다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을 옹호하는 분들은 백호윤호 선생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호윤호 선생 묘소가 대전으로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백호윤호 선생이 조금만 더 부각이 되면 여주시에서 땅치고 한탄할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모셔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호윤 조선 후기의 최대 개혁 정치가 지금으로 치면 정의당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개혁 정치가인 백호윤호 선생이 바로 이 대전에 거기다 또 나중에 감옥에서 제가 윤우 선생의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 그 담재신초 선생의 생각 비슷한 곳으로 온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뜻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런 백호윤우 선생과 우리나라 역사 담재신초 선생의 모든 걸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봤다. 서양에서는 마르크스가 모든 걸 거꾸로 뒤집어 봤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걸 거꾸로 뒤집어 본 분이 담재신초 선생인데, 몇 년 전에 역사학자들 학술대회를 하는데 사회보는 인간이 담재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이따위로 말했는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 없는 게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대전에 이제 백호 선생이 영면을 하셨으니까 백호 선생의 뜻이 뒤늦게나마 지금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일에 우리 최창일 선생님이나 산성신문 대표님이나 아주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해가지고 백호 선생을 좀 이제 역사의 제자리를 잡게, 제 자리를 좀 찾게 힘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질문 내용이 있으면은 또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윤호 선생 묘는 1970년도에 여주에 있던 묘가 이쪽 산성도로 여기가 옮겨왔어요. 그래서 현재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저쪽. 네. 질문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서를 30년 전에 송시열 그들의 나라 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남동, 용전동 살았기 때문에 송시열, 우암 송시열, 송중길 선생 그 언저리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아무튼 역사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런 옛날 같으면 이제 또 역적으로 올리실 그런 학설을 좀 주장을 하셔서 선생님 삶에 어떤 부르고 있는지 이건 이 자리 아니면 제가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질문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고 있죠.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정상국가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백호윤우 선생의 뭐에 대해서 쓰면 일단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는 이제 독립운동사 계통으로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석박사 학위 시스템을 100% 저쪽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당 유영선생의 손자분이신 이종 단장님,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하고는 제가 아주 가까운데, 이분들하고 해가지고 신한대학교라는 데 대학원 만들어서 2년 동안에 석사학위 10명 배출했고, 그 다음에 2년 하다 그만두고 지금 순천향대 와가지고 순천향대 에서 이제 20명 정도가 이렇게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온 숭실대에서 저를 갖다 이제 모셔가려고 자기네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거저거 하자 그래서 좋다고 다 했는데, 나중에 숭실대 사학과 애들이, 교수 애들이 총장 쫓아가가지고 난리 쳐가면서 해가지고 결국 다 결정됐다가 이게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이 나라 구도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게 한국의 역사학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재판까지 받아서 1심에서 또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싸우는데 임나일본부서라고 싸운 건데, 그러면 이 나라에 자칭 진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은 일제식민사가 임나일본부서라고 싸우는데, 자연히 저는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단재 시조선생 입장에서 싸우는 거고, 이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100%다 저쪽에서 써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아주 비밀스러운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하고 실제 그걸 움직이는 본질하고는 아주 다른 게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이런 말씀 질문 나왔으니까 하는데, 제가 잘 하진 않는데, 제가 그동안 이거 하면 겪은 일 책으로 쓰면 여러 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백호 선생 사형당했고, 단재 선생 옥사 하셨고, 또 무수히 많은 분들, 저희가 4월 13일에는 일동 김동삼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제 다시 만드는데, 일동 김동삼 선생이란 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1922년 23년 그 무렵에 전국 국민대표대회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400여 명이 모여서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표대회 열었을 때 의장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주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1937년에 마포 형무소에서 이제 옥사하셨는데 15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회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중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월 13일 날 이제 백범 기념관에서 이제 일동 김동삼 선생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이런 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달 갖다가 1등급으로 올렸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왜 한 사람만 갖다 그렇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무령 있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니까 국가원수인데 3등급이에요, 서훈이. 그리고 임병진이라는 사람은 이승만의 비서했던 사람인데 1등급이고. 이게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소원책에 다시 잡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다면 한 명만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되는 건데, 이런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 모든 게 뭐냐면 너무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요구하고, 이 문제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가 당락에 5%만 영향을 주면은 제가 볼 때 사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 설득하셔가지고 역사관만 보고 앞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역사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투표를 하시면은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다른 분들. 예, 저는 여기 안동골시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11대죠. 외할아버지가 우한이고
고모부가 윤정입니다. 선생님 책 많이 읽었는데 회의 사건에 관해서 좀 쓰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제쯤 나올까요? 어떤 책이? 회의 회독하고 미산 윤정 윤종이? 저기 얘기하신 대로 예. 저 송시열은 회독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윤중이는 노사물 옛날에는 기산이라고 했죠. 윤종에 대해서 책 썼어요. 아니 그 회의 사건에 관해서 한번 쓰시겠다고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언제쯤 나올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요즘 뭐 항상 저는 그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운동까지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요번에 이제 가야사를 바로잡기 하다 보니까 이번 가야사에는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 운동 좀 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그걸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은 저는 이제 그야말로 이 연구실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이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일반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여러 권 그 제가 쓰고 싶은 책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분이 저를 갖다 신원의 역사학이라 그랬는데 억울한 걸 풀어준 역사학이라 그랬는데 사실 그 쓰고 싶은 분들이 저보고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떤 저 혼자 하기보다 제가 이제 그 신산항 대학원에 지금 다니는 그 원장들에게 저는 이제 사대 관계라고 표현 안 하고 도반 같은